자, 다음은 채권 집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8쪽입니다. 자, 금전 채권에 대한 집행이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 A가 B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제 집행 권한도 가지고 있다. 자, B가 C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채권을 이제 압류해서 집행하는 것이죠. 자, 이때 요 A를 이제 채권자라고 하고요. B를 이제 채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C는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요 채권, 요 채권은 집행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채권은요, 압류가 되는 채권이니까 요거에 대한 이제 압류를 하는 거니까요. 피압류 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채권 집행은요, 먼저는 부동산 집행과 마찬가지로 그 시작은 압류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집행의 첫 시작은 압류입니다. 압류. 이거를 현상 동결하는 것이죠. 현상 동결한다. 자, 압류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B에게는 변제받지 마라 이거야. 요 1억 원 채권 변제받지 말고 수령하지 말고 또 처분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리고 C에게는 지급하지 마라 이거. 지급하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채권에 대한 압류라면 지급 금지효가 생겨요. 그래서 지급 금지 채권이라고 하죠. 압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가 B에게 1억 원을 변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변제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압류 금지효는 상대적이에요. A에게만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압류 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변제는 할 수 있지만 A는요 무시할 수 있어요. 네. 압류의 처분 금지에 반하는 변제이기 때문에 이게 변제되지 않은 걸 전제로 그대로 집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압류 추심명령, 압류 전부명령 이런 방법으로 집행을 하면요. C는요. 지급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한 거니까 이중 지급을 할 위험에 스스로 이중 지급이 위험을 떠안는 거죠. 자, 그렇게 압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화를 합니다. 자, 부동산 집행에 있어서는 압류를 한 이후에 이 현금화 절차가요. 이 국가, 그 다음에 법원이 주도적으로 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 집행의 경우에는요, 이게 부동산은 이제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자 소유인 게 거의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행 절차도 국가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걸 다 주도적으로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는데 반해서 채권 집행의 경우에는 공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큰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현금화 절차도 A에게 채권자에게 일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한 이후에 압류 추심 명령, 압류 전부 명령을 신청해서 A가 그거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추심하고 전부에서 받는 그런 방식으로 집행이 이루어진다. 자, 먼저 압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압류는요, 압류를 할 때, 자, 먼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A가 B에 대한 1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다. 자, B가 C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채권을 압류하는 것인데요. 어떤 채권을 압류하는지를 제대로 잘 특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무효입니다. 자,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제3채무자는, 어찌 보면은, 요거에 딱 이해 당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또 남의 싸움에 지금 어찌 보면 끼인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요. 그 어떤 뭐 압류 결정, 가압류 결정, 그거를 봤을 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돼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 압류되어 있는 게 뭐지? 어떤 채권이지? 그게 불분명하다면 어떤 요 제3채무자의 어떤 불안, 그죠? 안정성, 법적 안정성, 이거를 해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채권 압류에 있어서는요, 피압류 채권을 제대로 잘 특정을 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판시 1번에 보면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 보시면은 피압류 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압류가 무효입니다. 자, 그리고 69쪽에 판시 2번에요.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압류가 무효니까 그거를 기초로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러면 압류 추심명령도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 채권이 이제 특정이 제대로 안 됐다가 압류가 무효니까 A가 압류 추심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무효기 때문에 C는 다툴 수 있다는 겁니다. 추심금 소송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 사례는 이제 어떤 거였냐면요, A가 B에 대한 1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가 C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이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갑 아파트를 지어주고 지급받을 10억 원의 공사대금, 을 아파트 공사대금 지어주고 10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 병 아파트를 지어주고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 이렇게 채권이 있었는데 그냥 A는 단순하게 B가 C에게 아파트를 지어주고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 중 요 1억 원에 이를 때까지 금액, 그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압류를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C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공사대금 채권이냐 이거예요. 어느 공사대금 채권이 지금 압류가 돼 있어서 지급이 금지가 되는 것이냐, 그거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압류는 무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압류 추심 명령에 대해서도 C는 다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위를 정해서 갑 아파트를 지어주고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 그것도 부족하면 그 다음엔 을 아파트를 지어주고 받을 공사대금 채권에서, 또 그것도 부족하면 병 아파트에서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 이렇게 순위를 정해서 갑, 그 다음에 을, 병, 이 아파트를 지어주고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에서 1억 원에 이를 때까지 금액,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나번을 보면은요, 나번 판례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예금 채권을 이제 압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가 B에 대한 1억 원 채권에 기해 가지고 B가 C 은행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한다라고 했을 때요. 자, B가 C 은행에 대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예금 채권, 당연히 압류할 수 있겠죠. 자, 현재가 아니라 장래 가지게 될 예금 채권까지도 압류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판시 1번에 보면은요, 가능합니다. 장래 발생할 채권도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존재해서 권리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 채권이라면 그것도 압류,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A는요, 요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를 할 때는요, 장래 예금에 대해서도 압류, 가압류를 신청하도록 조심해야 돼요. 신청서에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 예금 채권까지도 압류되도록 신청서를 기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사례에서는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70페이지 판시 3번에 보면은요.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입니다. 채무자가 각 제3 채무자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 채권 중 순서에 따라 청구 금액이 이를 때까지 금액. 자, 그러면 제3 채무들에서 가지는 예금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예금 채권은 당연히 이제 가압류가 된 거겠죠. 그 신청서에 따르더라도요. 근데 장래 예금 채권까지도 가압류 신청을 한 걸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지거나 가지게 될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가지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예금 채권만 가압류를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례에서는요. 요 가압류가 될 당시에 은행에는 예금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가압류 효력 발생한 이후에 상당 금액이 예금이 되는데 거기에는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할 때는요. 정확하게 특정을 해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특정을 안 해주면 이렇게 장래 예금 채권은 가압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버려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특정 자체가 안 됐다고 해서 압류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압류의 효력을 보겠습니다. 자, 압류를 하게 되면은요. 자, 피압류 채권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 A가 1억 원 채권에 기해 가지고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요 1억 원 채권에 대해서 이제 압류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B의 입장에서는요. 요 압류된 채권에 대한 수령이나 처분이 금지가 됩니다. 수령이나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1페이지에 보면은 채권의 처분과 인수를 해서는 안 된다. 금지가 된다는 거예요. 1억 원을 변제받아도 안 되고요. 1억 원을 양도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할 수는 있습니다. 압류의 처분 금지요는 항상 이게 상대적입니다. 상대. 그러니까 A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A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압류되어 있는 채권에 대해서 B가 C에게 소송을 제기한다. 이게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다. 1억 원 지급하라. 대여금 지급하라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이게 압류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소송을 제기한다.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A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불리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B가 C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B가 C에게 소송이자 그죠? 소촉법상의 지연 손해금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요 피압류 채권액이 이제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하는 것, 현실적으로 추심을 하는 것, 그것만 금지가 되는 것이지 이행의 소송은 가능하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기록 시험엔 단골로 나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기본적 법률 관계를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에 대한 이렇게 채권이 있어요. 근데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 뭐냐면 급여 채권이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여기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B가 C 회사에게 이제 급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압류가 된 급여 채권을 변제받는 건 안 됩니다. 압류가 된 급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요 둘 사이에 기본적 법률 관계가 있잖아요. 고용계약이 있다. 이게 고용계약.
그 고용계약상의 어떤 해지, 그러니까 뭐 사직서를 낸다는 거, 그죠? 네. 이런 건 가능하다 이거야. 이런 거는 기본적 법률 관계에 기한 취소, 해제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급여 채권이 압류가 됐다고 해서 뭐 여기가 사직까지 못한다라고 한다. 뭐 노예도 아니고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채권에 대한 처분, 뭐 수령 이게 금지가 되는 것이지 기본적 법률 관계에 기한 취소, 해제 이거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압류를 하게 되면은요, 제3채무자는 어떻게 되느냐? 제3채무자는 지급이 금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급 금지 채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가 B에 대한 채권에 기해 가지고 B가 C에 대한 가지는 요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면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지급이 금지가 된다. 지급이 금지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각주 24번 판례를 보면은 아주 중요한 판례인데요. 뭐 이런 겁니다. 여기가 이제 그 임차인이고 여기 임대인이라서 1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이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임대차 보증금 이제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게 만약에 이제 주택이 이렇게 D에게는 이제 양도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양수인이에요. 양수인이다. 자, 그러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대항력에 의해 가지고 요 임대인 지위 자체가 승계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임대인 지위 자체가 승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 반환 의무는 이제 C가 아니라 D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차임을 지급한다면 B는요 C가 아니라 이제 D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항력에 의해서 임대인 지위 자체가 승계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자, 만약에 채권자 A가요, 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다 이거예요. 가압류. 자, 그러면 임대인이 지급이 금지되잖아요. 지급 금지 채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제3채무자인데 이 주택이 이렇게 D에게 양도가 됐다. 양수인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다고 했는데 제3채무자의 지위까지 같이 승계가 되겠는가?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제3채무자 지위까지 같이 승계가 된다라고 하면은요, D는 지급금지 채권인 거예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그냥 반환하면 안 돼요. 지급금지 채권이니까요. 자, 만약에 제3채무자의 지위가 승계가 안 된다고 하면 D는 지급해도 되죠. 지급금지 그 효과를 받지 않으니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임대인의 지위가 이렇게 당연 승계가 된다면은 제3채무자의 지위도 같이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봤습니다. 따라서 D는요 제3채무자의 지위가 승계가 되니까 지급이 금지되는 거예요. 따라서 임대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보증금을 반환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반환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A가 압류 출시 명령을 받으면 이중 지급의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것이죠. 그런 판례입니다. 자, 만약에 그런 지급 금지 효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요. 제3채무자가 변제를 한다든가 하면은 그걸 가지고는 압류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압류의 상대적 효력이거든요.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 법률 관계를 가지고 뭐 취소, 해제 이건 가능합니다. 뭐 아까 이제 예를 드렸지만은
B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급여채권이 돼요. 급여채권. 근데 C가 여기를 해고한다. 압류 이후에 해고한다. 이런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본적 법률 관계에 기한 해제, 해지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채무자는요. 압류가 될 당시에 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A가 추심 전부 명령 뭐 이런 거 신청할 때 대항할 수 있습니다. B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뭐 상계할 수 있었다면 상계로 대항할 수 있고요. 예, 그렇게 제3채무자는 더 불리한 지위에 둘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뭐 남의 싸움에 어찌 보면은 끼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 제3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제3채무자에게는요. 공탁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 피해압류 채권이 압류가 되잖아요. 압류가 된다. 그러면 지급을 못 해요. 근데 지급은 못 하는데도 이게 이행기가 지나면 또 지연 손해금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한, 그러니까 뭐 자기는 사실은 변제하고 싶은데도 변제를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C에게는요, 공탁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공탁. 그래서 이게 권리 공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권리예요. 그러니까 꼭 공탁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공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권리 공탁이다. 그래서 이런 제3채무자가 이렇게 공탁을 하게 되면 1억 원을 이렇게 공탁을 하게 되면요. 요 1억 원은 어떻게 되냐면 요 B의 이제 채권자들이 그거에 대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법상의 공탁이라 그래가지고 집행공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집행공탁은 배당이 전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공탁을 하니 요 B의 채권자들에게 알아서 배당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죠. 이게 집행공탁에 해당하고요. 이건 원칙적으로 권리입니다. 권리. 자, 이게 이런 경우는 의무가 되는데요. 자, D라는 채권자도 있다. B에게 A도 있고 D도 있습니다. 근데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보니까 2억이에요. 2억. 이게 피해압류 채권액보다 더 커요. 그러면 압류가 경합한다. 압류 경합 상태입니다. 이런 압류 경합 상태에서 어떤 채권자가 공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의무입니다. 의무. C는요. 이제는 공탁하는 게 이제 권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고 이때는 의무예요. 공탁을 통해서만 책임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의무 공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법상의 이제 공탁인데요. 집행공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민법 487조에서 배운 변제공탁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민법 487조에 있는 변제공탁은요. 변제공탁은 언제 하는 거냐면 A가 B에 대한 1억 원 채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자, B가 이제 1억 원을 변제하려고 하니까 A가 거부합니다. 더 받아야 된다. 응? 나는 1억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내 채권 더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채권 수령을 이제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변제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능이다 이거야. 수령 불능이다. 그러니까 1억 원을 가지고 이행기 때 A 주소에 갔더니 A가 뭐 해외여행을 가고 없더라. 수령 불능이죠. 이때는 공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자 불확지입니다. 이게
A가 이 채권을 C에게 양도를 했는데 이 채권 양도가 무효인지 유효인지 다투어지고 있다 이거야. 그런 경우에는 누가 채권자인지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하는 게 채권자 불합치 공탁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사유에 의해서 하는 거는 변제 공탁이에요. 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는 집행 공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공탁서에다가 공탁서에 잘 기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공탁이 뭔지 그걸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데 공탁 근거 법령이 뭔지도 잘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피공탁자가 누군지 이것도 잘 기재를 해야 되고 공탁 사유가 뭔지 이것도 잘 기재를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변제 공탁을 한다 이거야. 공탁 근거 법령은 민법입니다. 민법 487조를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공탁자는요. 수령을 A가 거부한다. 수령이 A가 불능이다. 피공탁자 A죠. 자, A인지 C인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는 A와 C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이걸 받아가야 되냐 이거야. 채권자잖아요. 그러니까 A 또는 C 이렇게 이걸 써줍니다. 공탁 사유는요. 자, 이 중에 하나를 써주는 거죠. 뭐 채권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불합치. 이런 사유를 기재해 주면 됩니다. 자, 만약에 집행공탁을 하는 거면요. 자, 공탁 근거 법령은 민사집행법이 됩니다. 민사집행법에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뭐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민사집행 248조 그걸 기억하는데 이제 거기 그 규정을 써주면 되고요. 자, 집행공탁에서 피공탁자는 기재를 안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집행공탁에서는 누가 찾아가는 거냐면 집행법원에서 그냥 알아서 권리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냥 법원에서 권리 순위에 따라서 배당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니까요. 자, 공탁 사유는 뭐 피합류 채권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뭐 가압류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기재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공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72페이지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A가 이제 이렇게 B에 대한 1,000만 원의 이제 채권에 대해서 C가 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A가 B에 대한 1,000만 원 채권이 있고요. B가 C에 대한 또 이 1,000만 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채권에 대해서 이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어요.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D가 또 B에 대한 1,000만 원의 채권이 있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가압류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 피압류 채권이 이렇게 1,000만 원인데요. 1,000만 원인데 A도 집행채권 1,000만 원으로 압류 추심명을 받았고 D도 1,000만 원을 집행채권으로 해서 이걸 가압류를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압류가 경합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죠? 압류 금액이 피압류 금액보다 더 크니까 압류가 이제 경합되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 자, 요 C가 자, 만약에 이 A에게 이렇게 압류가 경합되는 상태인데 C가 A에게 압류 추심된 1,000만 원을 다 지급했다 이게. C가 요 A에게 1,000만 원을 다 지급했다. 면적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요
압류 추심된 채권을 A에게 지급했을 때 C는 면책될 수가 있겠는가? C는 지급하면 됩니다.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A에게 추심 권한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C는요, 이 경우에는 A에게 지급하면 돼요. 자, 그러면 A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면은 A는 이거를 이게 자기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압류가 경합되고 있으니까요. 이거를 공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탁을 해서 집행법원으로부터 요 D하고 같이 배당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요 조금 이렇게 표시가 좀 달리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A가 압류 추심명을 받았다면 C는 압류 추심명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하면 돼요. A가 정당한 추심 권한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A는 독식할 수는 없습니다. 왜? 압류 경합하는 D가 있으니까요. 공탁을 해서 배당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요. 자, 이 경우에 압류가 경합되는 상태에서요. 뭐 여기도 A도 압류 추심명을 받았고, 요 D도 뭐 압류 추심명을 받았다 이거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요 A가 내용 증명을 보내가지고 압류가 경합되는 상태라면 공탁을 해주세요라고 했다면요. 이때는 C는요. 요 A에게 그냥 지급하면 되죠. 뭐 또 D에게 지급하면 되느냐? 안 됩니다. 이때는 의무 공탁입니다.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공탁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제3채무자는 이때는 공탁을 해야지 됩니다. 공탁을 하지 않고 만약에 C가 D에게 1,000만 원을 다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A에게 면책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A는 여전히 C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냐면 너가 공탁했다면 내가 500 이렇게 배당받았을 거다. 이거. 그 500만 원은 너가 책임져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3번은 이제 그 공탁에 대한 문제인데요. A가 B에 대한 채권을 이게 C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채권 양도가 유효한지 무효인지 이게 다툼이 있는 상황인데 A의 다른 채권자인 D가 자, 이 채권에 대해서 압류 전부 명령을 받았다 이거야. 자, B는 공탁을 해서 이제 벗어나고 싶다. 이게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고 싶다. 자, 어떤 공탁을 해야지 되는가 이겁니다. 자, 보세요. A가 C에게 채권을 양도해서 누가 채권자인지 모르겠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은 변제 공탁 중에서 채권자 불확치 공탁 사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채권을 D가 압류 전부 명령을 받았다라는 걸 보면 이거는 집행 공탁 사유죠. 제3채무자가 권리 공탁을 해서 벗어날 수 있다. 책임에서. 그런 사유예요. 자, 따라서 B의 입장에서는요. 변제 공탁 사유도 있고 집행 공탁 사유도 있는 거니까 공탁을 잘해야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어떤 공탁을 해야 되냐면 혼합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공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공탁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요. 근거 법령이 민법과 민사집행법 둘 다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누가 채권자인지 모르겠다. 채권자 불확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안에서는 요 피압류 채권, 이게 이제 압류됐으니까. 이거는 집행공탁 사유죠. 이거를 다 써줍니다. 그 다음에 피공탁자는 어떻게 되느냐? 피공탁자는 변제공탁에서는 피공탁자를 써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A 또는 C잖아요. A, O와 C 이렇게 써줍니다. 공탁 사유는요.
둘 다를 써줘야 돼요. 이게 채권 양도 유무효가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채권자인지 모릅니다. 불확지 이걸 써줘야 되고요. 또 이 채권이 압류되었습니다. 라는 거를 다 써주면, 이렇게 써주면 그게 혼합공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혼합 공탁을 하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제 1억 원이다 이거야. 1억 원이다. 1억 원을 공탁을 하면 B는 그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B가 공탁한 1억 원은 누가 찾아가게 될까요? 누가 찾아가게 될까? 자, 여기에서는 먼저 이 채권이 이 1억 원이 누구 거냐 이거야. A 거냐 C 거냐 이게 먼저 밝혀져야 되겠죠. 그죠? 채권 양도가 유효해서 C 거로 밝혀지면 C가 찾아갑니다. C가요. 그죠? 자, 채권 양도가 무효여서 A 거로 밝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A의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혼합 공탁이 돼서 1억 원이 공탁이 되면 1억 원은 누가 찾아가느냐? 그거는 먼저 누구의 채권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C가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A와 D도 상대로 해야 돼요. A와 D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1억 원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D가 이거를 배당받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D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C를 상대로요. C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A에게 있다. A에게 있다. 라는 승소 판결을 법원에 제출하면, 그러면 이게 A 거구나. 그러니까 A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주는 방식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요, 73페이지 그 판례들, 1번 그 판례는 원래는 이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은 권리공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압류가 경합하는 상태이라면은요, 한 압류 채권자가 그러니까 공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러면 이때는 의무 공탁이 돼서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면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공탁을 통해서 해야지 됩니다. 이걸 공탁을 안 하고 압류 추심 명령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냥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중 지급의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공탁을 요구한 채권자는 야, 내가 너한테 공탁 요구했잖아. 너가 공탁했더라면 내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 너가 계속 책임져야 된다 이거야. 그렇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게 1번 판례고요. 74페이지 2번 판례는요. 판시 1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공탁을 하느냐 정확하게 잘해야 돼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판단 아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하면 그건 본인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라면 혼합공탁을 해야 돼요. 혼합공탁을. 이걸 잘못하면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압류의 효력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 78페이지부터 현금화 절차인데요. 자, 현금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 집행에서의 현금화 절차는요, 채권자에게 일임이 되어 있다는 면에서 부동산 집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집행에서의 현금화 절차는요, 채권자가 이제 주도적으로 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추심 명령과 전부 명령입니다. 자, 추심 명령은요. 자, 추심 명령은 자, A가 B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이 있다.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요 1억 원에 대해서 압류한 이후에요.
압류한 이후에 추심 명령을 받으면요. A가 C로부터 요 1억 원을 추심할 권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 피압류 채권의 채권자는 여전히 B입니다. 여전히 B인데 요거를 대신 받을 수 있는 A가 대신 추심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갖게 되는 추심 권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추심 요 1억 원에 대한 추심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A가요. 그래서 1억 원을 추심했다 이게 추심했다. 근데 B에게 다른 이제 채권자가 없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1억 원 추심했잖아요. 이건 누구 겁니까? B 거를 대신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B에게 돌려줘야 되는 돈인데 자기가 1억 원 채권이 있으니까 이걸 충당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채권자가 없다. B에 다른 채권자가 없으면 추심해서 자기의 채권만큼을 충당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변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심해서 충당하면 그 충당된 만큼이 변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고 만약에 이걸 추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이렇게 채권자가 있다 이게 B에게 또 다른 이렇게 채권자가 있다. 그러면 이걸 혼자 독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탁을 합니다. 공탁을 하면 법원에서 A와 D의 순위를 보고 배당을 해줘 순위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 5천 이렇게 하면 C는요 1억 중에 5천만 원이 변제가 된 거죠. 만족을 얻은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집행채권이 5천만 원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류 추심 명령에 의해서는요, 요 권한을 추심할 권한을 얻는 거예요. 이건 채권자는 여전히 B입니다. 추심 권한만 이제 A가 얻게 되는 거고요. 추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채권자가 없으면 간단해요. 추심한 걸로 그냥 충당해 버리면 됩니다. 자기 채권에요.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이때는 이제 공탁을 해야 돼요. 공탁을 해서 배당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의의는 이제 추심 권능을 주는 거라는 거고, 자, 나번에 송달을 보면은요, 추심 명령은 이렇게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데요. 요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압류 명령도 마찬가지죠. 가압류 명령도 마찬가지죠. 항상 요 제3채무자에게 언제 도달했느냐 그게 중요해요. 압류, 가압류, 추심명령 다 그 효력 발생 시는요.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입니다. 자, 추심권의 범위, 자, 추심권의 행사입니다. 80페이지를 보면은요. 자,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은 이제는 추심 권한이 그 추심 채권자에게만 있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추심 명령까지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1억 원 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B가 C에 대해서 1억 원 소송을 제기하는 거 그것도 안 됩니다. 당사자 적격이 없어요. 추심은 오직 A만이 할 수 있습니다. A만이 추심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의 소송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서 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압류가 되어 있을 때는 이 소송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판결도 그냥 전부 승소 판결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압류 추심 명령까지 되어 있다면 A만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B가 이 소송을 제기하면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의 소송이다. 각하가 됩니다. 그래서 추심권의 행사를 보면은요, 이제는 채무자의 가름에서 그래서 A가요, 요거를 자유롭게 추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C에게 야 내가 추심 명령 받았으니까 B에게 지급할 1억 원 나에게 지급해라 이렇게 말로 할 수도 있고요. 뭐 내용 증명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지급을 안 하면 추심금 소송, 요 1억 원 지급하라는 추심금 소송을 C에게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 A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A만. 그래서 그 각주 이제 26번 판례를 보면은요.
이런 겁니다. A가 요 C에 대해서 요걸 1억 원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B가요. 근데 A가 요거에 대한 또 추신금 소송을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요 추신금 소송은 요 소송물이 똑같은 거에 대한 소송이니까 중복 소송으로 각하를 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된 사건인데요.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봤냐면은 만약에 요 추신금 소송을 각하해야 된다. 중복 소송이라서 각하해야 된다고 해서 각하를 하게 되면 요 소송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건 당사자 적격이 없어 또 각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A가 C를 상대로 다시 추신금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피고의 응소의 불편을 더 가중시킬 뿐이다 이게. 중복 제소의 금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게. 오히려 이 경우에는 이거를 중복 제소라고 각하지 말고 그냥 요거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각하하는 게 옳다라고 해서 요 추신금 소송을 중복 소송으로 각하하지 않는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A가 이렇게 추심 명령을 받았다 이거야. 그러면은 B의 이제 요 소송은 이제 이건 각하해야 돼요. 각하. 당사자 적격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A가 추심을 포기했다 이거야. 추심을 취하했다. 그러면 당사자 적격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그래서 만약에 B가 C에 대해서 제기한 소송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해서 각하가 됐는데 이게 상고심에 가 있어요. 상고심에. 그 상태에서 A가 추심 권한을 포기하고 추심 명령을 취하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상고심에서 이거를 파기환송을 해주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라 이겁니다. 이게 이제 당사자 적격이 부활했으니까요. 당사자 적격이 살아났으니까 상고심에서도 파기환송을 해서 다시금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81페이지 보면은 자, 추심 후의 절차를 보면은 자, 추심의 효과는요. 이거를 이제 추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1억 원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해서 이렇게 추심을 했다. 그러면 이건 변제가 된 거죠. 요 채권은요. 추심을 하면 요 채권은 그대로 이제 변제가 된 거고요. A는요. 다른 채권자가 없으면 이렇게 충당을 해서 여기 이제 소멸하는 거죠. 간단하죠? 자, 만약에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공탁을 하죠. 공탁을 해서 A와 D 사이에서 이거를 배당을 받는다. 이거 뭐 5천. 이렇게 배당을 받게 된다. 그래서 만약 5천을 받으면 이제 5천만 원은 소멸하고 5천만 원은 남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추심 신고와 변제 충당. 그래서 추심을 하면 추심을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충당해 버립니다.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공탁을 합니다. 공탁을 해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심을 하면 빨리 일단 추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추심 신고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관여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충당해 버리면 돼요. 근데 다른 채권자가 그 추심 신고하기 전에 뭐 배당 요구를 했다든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공탁을 해서 배당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 추심 신고를 빨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전부 명령입니다. 자, 전부 명령은요. 이런 겁니다. 자, A가 B에 대한 1억 원 채권이 있다. B가 C에 대한 1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압류해서 전부 명령을 받으면요. 요 1억 원 채권이 이렇게 A에게로 이전이 됩니다. A에게로. 채권이 양도되는 거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채권이 A에게로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면액만큼, 이전된 만큼은 변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만큼은 소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A의 입장에서는요, B에 대한 채권, 이게 이제 소멸이 되고 그 B가 가지고 있던 채권을 이전받는, 이게 전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추심 명령하고는 아주 다르죠. 그래서 전부 명령에 있어서는요, 어떤 이제 그 장단점이 있냐면요, 이렇습니다.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은 이제 이게 전부 명령이 돼서 A에게로 넘어오잖아요. 이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 B의 다른 채권자인 D가 B에 대한 채권에 대한 뭐 압류, 뭐 가압류, 이런 걸 못해요, 이제는. 왜? 채권이 A에게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B의 채권이 아닙니다. A의 채권입니다. 따라서 아까 추심명령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압류 추심명령 이후에도 이게 뭐 추심에서 추심 신고하기 전에는 다른 채권자들이 추가로 압류하거나 배당 요구하거나 이게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이게 전부가 돼버리면 더 이상 B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렇게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압류가 압류 더 못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A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독점적으로 이 채권에 대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장점입니다. 자, 단점은 뭐냐면은요. 단점은 이게 전부가 되잖아요. 1억 원 채권이 B에게서 A에게로 전부가 되면 그 권면액만큼 이 채권이 소멸을 해요. 자, 그런데 C에게 변제 자력이 충분하다면 별로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근데 보니까 C에게 변제 자력이 없다라고 하면 이미 이 채권은 소멸해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만족을 못 얻게 되니까 위험이 큰 거죠.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크다. 추심명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이 집행채권이 언제 소멸이 됐냐면요. 추심에서 충당하거나 추심에서 공탁해서 변제받거나 배당받거나 그렇게 실제 만족을 얻은 만큼만 소멸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심에 받았는데 이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다. 그러면 아직 이 채권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요. 이 채권 남아있기 때문에 B의 다른 재산을 찾으면 돼요. 그러나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이게 전부가 돼버리면요. 이 채권이 전부가 돼버리면 이 채권이 소멸이 돼버리기 때문에 다른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명령 의의를 보면은요. 집행채권 변제의 가름에서 집행채권의 그러니까 그 변제 가름에서 이 압류 채권이 요 A 채권자에게 넘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은 이제 변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이전되면 B의 다른 채권자가 더 이상 압류를 못하니까요.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효과가 있고 채권자 평등주의의 애외죠. 아주 중요한 애외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에게 변제 자리가 없으면 그 위험, 그 불이익, 그거를 감수해야지 됩니다. 자, 전부명령의 요건을 보면은요, 금전 채권이어야 되고 권면액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압류된 채권이 이제 이전되는 만큼 이제 이게 이제 소멸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얼마가 이렇게 넘어가느냐. 권면액으로 표시가 돼야 되고요. 또 양도가 돼야 됩니다. 이 채권이 양도가 가능해야지 돼요. 양도금지 특약을 했다고 이게 집행이 금지되는 건 부당하겠죠. 그래서 양도금지 특약이 있어도 전부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예 이제 뭐 법률에서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전부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3번이 중요한데요. 압류의 경합 또는 배당 요구가 없을 것. 그 얘기는 좀 전에 봤듯이 전부명령에서는요. 전부명령에서는 이 압류 전부를 받으면 이 채권액이 A에게로 이렇게 이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A가 독점적인 이득을 얻게 되는 건데
이 전분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D가 이미 이 채권에 대해서 추가로 압류, 가압류를 해가지고 압류가 경합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요, A에게 독점적인 이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부명령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그러니까 A의 압류 전부명령에 그게 C에게 송달된 시점이거든요. 제3채무자에게. 그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압류 경합 상태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추가로 해서 요 금액을 합산해 보니까 더 크다 이거야. 피압류 채권액보다 요 압류 채권액이 더 크다라고 하면 압류가 경합되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요 A에게 독점적 만족을 줄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전부 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 이게 압류 경합이라는 건 이게 금액 합산했을 때 더 컸어야 돼. 만약에 A 금액이 뭐 1000, D 금액이 1000, 이게 합산해봐야 피압류보다 더 적다? 이거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압류가 경합하는 건 아니고 압류가 중복하는 상태입니다. 압류가 중복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경우는 압류 경합은 아니고 전부 명령은 유효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의 전부 명령은 무효라 그랬어요. 따라서 그 뒤에 경합 상태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전부 명령의 효력은 그대로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서 압류가 경합이면 계속 전부 명령 효력이 없어요. 다만 압류는 효력이 있습니다. 압류 전부 명령을 했을 때 압류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 전부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전부 명령만 효력이 없어진 거니까요. 압류 추심 명령을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면 압류 경합 상태가 해소된 이후에 압류 전부 명령, 그러니까 전부 명령을 다시 신청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송달에 있어서는 84페이지 채무자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을 해야 되고요. 자, 전부 명령은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에 대한 송달도 필요해요. 그래야 채무자가 즉시 항고를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즉시 항고 안 하고 그 기간이 도래되면 확정이 되는 거고요. 즉시 항고를 했다고 하면 즉시 항고가 이제 끝나야 이제 확정이 되는 건데 어쨌든 채무자에게 송달이 돼야 확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명령에 있어서는요. 채무자에게도 송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추심 명령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발생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이제 효력 요건이었잖아요. 근데 전부 명령에서는 확정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채무자, 제3채무자에게 다 송달을 해야지 됩니다. 자, 불복 넘어가시고 효력을 보면은요. 자, 전부 명령은 소구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전부 명령 확정이 되면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데 효력 발생 시점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됐어요. 그 이후 어느 시점에서 채무자가 즉시 항고를 포기해서 확정이 될 수도 있고 즉시 항고를 해서 즉시 항고가 좀 오래 걸려서 확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효력 발생 시점은 제3채무자에게 전부 명령이 송달된 시점으로 소급한다. 자, 피전부 채권이 이전합니다. 그러니까 피압류 채권이 이렇게 집행채권 한도 내에서 이렇게 이전하게 되죠. 그리고 변제효, 이전된 만큼은 집행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봐서 효력이 없어진다. 자, 그 다음에 제3채무자에 대한 효력도요. 뭐 제3채무자도 전부명령 송달 전에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그대로 다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채권 집행을 할 때는요. 압류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요 압류를 이제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추심명령을 해서 추심을 할 것이냐, 그 방법으로 이제 만족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전부명령을 해가지고 만족을 얻을 것이냐, 그걸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각
제도에 장단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전부명령의 장점은 만약에 A가 요거에 대한 압류 전부명령을 받으면 다른 채권자가 이렇게 추가로 압류, 가압류하는 걸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독점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선 변제율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제3채무자가 자력이 없으면 위험하다.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근데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어떤 이제 장점이 있냐면은, 자, 이게 추심명령을 받아도 채무자는 여전히 채권, 피압류 채권의 채권자는 여전히 빕니다. 여전히 이제, A는 추심 권능만 행사하는 거다 말이죠. 자, 그래서 A의 입장에서는요, 추심 명령을 했을 때 요 피압류 채권이 언제 소멸을 하게 되냐면은 추심에서 충당을 하거나 추심에서 공탁해서 배당을 받아서 실질적인 만족을 얻은 만큼만 소멸이 되니까 안전한 거죠.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단점은 추심 명령을 받아도 여전히 요 채권, 피압류 채권의 채권자는 비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가 이렇게 추가로 압류가 압류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단점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현금화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거는 제3채무자의 자력이다. 제3채무자의 자력이 있다면 압류 전부 명령을 통해서 요거에 대한 독점적인 만족, 이익을 얻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고요. 이게 자력을 장담하기 어렵다면 안전한 압류 추심 명령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